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쟁의 정도에 따른 경매물건 분류의 예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당연히 부동산은 분류될 수 있습니다. 뭐 아파트니 토지니, 토지 안에서도 농지냐, 농지 안에서도 전담, 가수원이냐, 여러가지 그 종류 또는 부동산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여러가지 분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매 물건에서 이 경매 사건의 분류는 어디에 포함해야 된다. 이 분류가 왜 필요하냐면 낙찰받은 이후에 낙찰자가 마주하게 될 상황에 따라서 물건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맞이하게 될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 물건을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물건을 바라보고 전략을 세우고 낙찰받을 것인가를 따지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세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공장 물건의 경우 같은 공장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조사를 하고 낙찰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다를 수 있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직접 예제 사건을 보고 하겠습니다. 분쟁의 정도로 경매물건의 경매물건 분류하기.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산지방법원 본원이고 2011 타경 32,722용. 이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공장입니다. 공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공장입니다. 공장이 밀집하게 있는 지역이고, 공장 토지 336평에 건물이 430평. 아마 공업지역인 것 같습니다. 공업지역. 네, 맞네요. 일반 공업지역에 해당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15억 5,676만 8,800원 감정가로 2차 한번 유찰돼서 2차 12억 4,541만 5천원에 최저가로 13억 8,100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네 사람 입찰에 들어왔었던 사건이고 2012년도 7월 25일 매각 결정됐던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정도 지났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공장이고, 표시가 보이시죠? 네, 공장이고. 건물 내부 사진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실제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텅 비었고 잡동산이 쓰레기 정도만 남아있는,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가동하지 않고 비워진 정말 쓰레기 정도만 남아있는 공장입니다. 기구라고 해봐야 이 크레인과 그리고 수변전 시설, 전기 관련 시설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위치도입니다. 이러한 모양의 땅에 공장이 이렇게 들어앉아 있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권리관계가 되느냐. 임차인, 장자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보증금 700에 사업자 등록은 2008년이었고, 확정일자, 배당 요구까지 하긴 했습니다. 현황상 임차인은 차임은 60이다. 차임은 60이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이거죠. 근저당 1순위 근저당권자가 부산은행이고 10억 원의 말소 기준 등기가 있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가 있고, 실제 부산은행이 청구한 금액은 15억 8,200. 2순위 3순위까지 대출이 있으니까 이 정도 금액이 될 겁니다. 15억 8천, 거의 16억 정도 되는 돈인데, 여기 보시면 낙찰가를 보면 13억 8,100. 이 돈으로 16억이라는 돈을 전부 배당할 수는 없습니다. 즉 부산은행이 배당받고
나머지 기타 채권자들은 다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입자도 마찬가지겠죠. 네, 이 세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명도 대상자는 누구인가? 점유권 분쟁이 될 만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아까 사진을 보셨지만 공장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점유자는 없습니다. 즉 낙찰받고 나면 바로 공장을 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의 물건이라는 거죠. 실제 현장 갔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현황조사서에 보면 본건 현장을 수차 방문했으나 폐문부재였고 점유자를 만나지 못했다. 임대차 관계는 정확히 알 수 없음. 부동산 경매사건 관련 통지서를 두고 온 바 아무런 연락이 없음. 관할 세무서 등록사항을 현황 파악하니까 장자인이라는 사람이 식당을 임차한 것으로 확인을 함. 그러나 현장에는 이 사람은 장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 비워져 있죠. 네, 배당도 안 되고 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도 공장을 버리고 갔습니다. 뭐 지금 운영 안 하고 있는 명도 대상자가 전혀 없는, 즉 우리 저번에 농지 한번 보셨죠? 낙찰 받고 나서 농취증 제출하면 끝나는 모든 것이 해결이 다 되는, 돈만 납부하고 등기만 하면 되는 농지. 그 물건과 이 물건이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물건이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왜? 농취증도 필요 없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낙찰받고 잔금 내고 그냥 사용하면 되는. 물론 좀 더 깊이 따지자면, 굳이 이 수업을 떠나서 말씀드리면 좀 더 깊이 따지자면, 여기 있는 이 쓰레기 물건들, 네, 이 쓰레기 물건들 처리하는 일은 남죠. 네. 이것도 굳이 따지고 든다면 인도명령 강제집행을 해야 되겠죠. 네, 이 쓰레기도 강제집행해야 됩니다. 원칙은. 그러나 그렇게는 하지 않죠. 전 소유자를 찾아가서 내가 치울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처리에 대해서는 동의해달라,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농지와 거의 마찬가지로 낙찰 이후에 점유권 분쟁이 거의 없는 단순한, 아주 단순한 물건에 해당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물건은 낙찰받고 그냥 쓰면 되는 물건입니다. 뭐 세입자는 좀 억울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 보겠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4 타경 13415. 이 공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창원시의 창구 대사면 우암리에 있는 공장입니다. 토지가 988평이고 건물은 430.4평.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물건입니다. 현장 보시면 주식회사 흥창이라는 간판 보이시죠? 네, 이건 한번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토지 1000평 가까운 면적에 아주 단순하게 생긴 모양의 공장입니다. 기계 기구라고 해봐야 요 크레인 정도. 네. 사진상에 거의 비워진 것 같지만 사실은 생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사진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TYP 되어 있고, 외부에는 흥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부에는 주식회사 흥창, 그리고 내부에는 주식회사 TYP. 왜? 그리고 이것은 과연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에 낙찰되느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따지고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점유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황 조사를 가니까 주식회사 한성 HS와 주식회사 흥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창은 공장 일부에 대해서 500에 보증금 500에 월 200으로 사업자 등록은 미상인 채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이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주식회사 한성 H, 여기도 HS도 공장 일부로 보증금 2천에 여기는 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경매 등기 후 했다. 자, 그렇지만 현황 조사서에 이 두 업체가 나와 있으니까 이 두 업체는 인도 명령으로서 명도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점유권을 이들로부터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공장 내에 있는 주식회사 TYP, 이것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즉 소유자가 전체를 쓰는데 공장 전체를 소유자가 점유해야 돼. 일부를 이렇게 두 개 일부를 임차로 두고 사용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 거 많습니다. 공장 전체를 쓰되 협력업체, 아주 영세업체 협력업체를 세입자로 자기 공장 안에 내부에 두고 그들에게 일감을 주고 바로 받아서 완성품을 생산해서 수익을 내는 뭐 이런 형태의 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장 경매 나오면 그 세입자 이자 동시에 협력업체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경매에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업체는 일을 하고 있고 현황조사서에는 이 두 업체가 있습니다. 즉 낙찰받고 이들에 대해서 인도명령을 내리고 인도명령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 동시에 소유자한테도 인도명령을 내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낙찰 이후에 점유권과 관련해서 불확실한, 명확하지 않아서 확실하지 않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되니까 이 예측 가능함을 어떤 돈으로 환산해서 이 예측 가능함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돈으로 환산해서 입찰가에 반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는 이 세 업체와 무관한 전혀 다른 제3자가 점유하고 공장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현장 조사를 가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나오면 인도명령으로 되지만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현황조사서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 명도소송해야 됩니다. 뭐 짧아도 4개월, 길면 뭐 6개월, 뭐 8개월 정도도 걸릴 수 있죠. 명도소송해야 된다. 비용, 시간. 왜 그렇습니까? 소유자, 임차인. 자, 1, 2, 3. 이 세 가지의 이 세 점유자, 1, 2, 3 점유자를 제외한 새로운 제3의 새로운 점유자, 나와 있지 않는 새로운 점유자, 현장에 가니까 있는 새로운 점유자, 이 사람은 인도명령이 아닌 명도소송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물론 잘 협의해 가지고 뭐 이사비 주고 내보낼 수도 있겠죠. 자, 결론은 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그냥 500만 원에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물론 소송 갔어야 될 물건이지만 아주 운 좋게 500만 원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낙찰 받기도 전에 모든 비용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낙찰 받기 전에는 이 두 번째 사건, 이 사건은 인도명령,
그 이상의 분쟁에 해당하는 물건으로서 이것을 하기 위한 비용, 시간 모두 감안해서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건, 세입자도 떠나고 주인도 떠나서 쓰레기만 나들고 있는 부산 강서구 신호동의 공장. 이 물건은 인도 명령도 필요 없는, 현장 가보니까 텅텅 비어있는, 인도 명령조차도 불필요한 그런 물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두 물건을 같은 물건으로서, 같은 정도의 어려움으로서 경매물건으로 취급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1억짜리 공장이라고 가정합시다. 이것도 1억, 이것도 1억. 그러나 이 공장은 1억에 사도 되지만 이 공장은 1억에서 마이너스 해야 됩니다. 무엇을? 소송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하는 동안에 또 다른 시간적 비용,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시간도 소요된다. 그것을 감안해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다른 분류로 해서 전략을 세우고 낙찰가를 계산하고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뭐 어려운 듯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로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부동산의 물건 종류로 경매 물건을 분류할 것이 아니라 그 분쟁을 해결하는 데 들어가는 어려움, 그 시간, 비용으로서 경매 물건을 분류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분류하는 목적은 그 낙찰받은 이후에 점유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저의 강의를 지속적으로 시청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은 경매 전문가가 되실 것입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